양윤정 씨,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조사실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36살의 여성이 낡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가 어깨를 가렸고 회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40대 중반의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모습이었어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윤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흑백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시간 표시는 새벽 2시 13분, 희미한 복도 조명 아래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체형의 여성이 손에는 작은 파우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315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전환되었고 병실 안쪽 CCTV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68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바로 이순자였습니다. 윤정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파우치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작은 유리병과 주사기였습니다. 윤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유리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빨아들이고 순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멈추고 윤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시어머니한테 뭘 주입한 겁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더 숙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양윤정 씨,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정말 시어머니에게 무언가를 한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8층에 사는 순자 씨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녀는 키가 157cm 정도였고 짧은 파마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5년 전 정년퇴직한 후로는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4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태수는 38살로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며느리 윤정, 손녀 지민이와 함께 같은 아파트 단지 내 1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에 다녔어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오후 3시쯤 순자는 부엌에서 과일을 썰고 있었습니다. 사과 2개와 배 1개를 깎아 접시에 담으려던 참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오른손에 힘이 쭉 빠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과도가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만져보았는데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남의 손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뭐지?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손을 털어보았어요. 그런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타일이 물결치듯 일렁였어요. 다리에도 힘이 풀렸습니다. 순자는 싱크대를 왼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 소리를 내려 했지만 입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혀가 굳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순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핸드폰은 거실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오늘 지민이 학원 데려다주고. 윤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쪽으로 걸어오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니, 윤정이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순자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순자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고 손가락이 떨렸지만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어요. 네, 송파구.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왔어요. 순자를 조심스럽게 옮겼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윤정은 손에 순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순자를 둘러싸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남편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뭐? 어떻게? 집에서 쓰러져 계셨어. 빨리 와. 태수는 회사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30분 후 그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38살의 태수는 키가 175cm였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회색 셔츠에 넥타이를 맨 채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직 검사 중이야.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태수는 아내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태수가 일어났어요. 뇌졸중입니다. CT 촬영 결과 뇌혈관이 막힌 게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머니는 괜찮으신 건가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재활도 해야 합니다. 태수와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있던 윤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순자는 입술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윤정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순자는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고 왼손은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다리는 여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약물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 있던 윤정은 의사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태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요, 어머니.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태수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걸 순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병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른쪽 팔다리는 여전히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재활을 도와주었지만 진척이 더뎠습니다. 윤정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9시면 도착해서 순자의 아침 식사를 도와주었어요. 죽을 떠서 입에 넣어주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약을 챙겨주었고 물리치료 시간에는 함께 재활실에 갔습니다. 오후에는 순자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거나 TV를 함께 보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이 조금 꺼진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순자가 말했습니다. 말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윤정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그늘이 있었어요. 2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습으로 회색 셔츠에 넥타이를 푼 채였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재활 치료 꾸준히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래요. 그래, 다행이다. 비용 같은 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남편의 얼굴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정은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들려 있었어요. 이번 달 340만 원이었습니다.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18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드 대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연체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고지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태수가 의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가리키며 무언가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태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대화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태수는 복도에 잠시 서 있다가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1살 딸 지민이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아직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문자였어요. 대출금 연체 안내. 빠른 시일 내 납부 바랍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떡하지? 밤 10시쯤 태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셨어?
윤정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 재활치료 잘 받으셨대. 조금씩 좋아지고 계셔. 태수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어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재활치료 계획 같은 거. 별거 아니야.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은 병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순자의 아침 식사를 도와주고 물리치료실로 함께 갔어요. 재활치료가 끝난 후였습니다. 윤정은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에서 어제 본 의사를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의사는 상담실로 윤정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많이 호전되고 계십니다.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고 계시고요. 그럼 계속 이렇게 치료받으면 되는 건가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의사는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담은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윤정은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윤정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요. 윤정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일인데. 윤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 갑자기 왜? 병원비가. 윤정은 테이블 위에 고지서를 펼쳐놓았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이에요. 우리 형편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도 어머니는 병원이 낫지 않을까?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현실을 봐야 해요. 윤정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적금도 다 깼고 카드 대출도 한계예요. 요양원은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돼요. 절반이에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우리도 무너져요. 태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어요. 알았어. 내 말대로 하자. 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윤정은 순자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가며 설명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요. 시설도 괜찮고 재활치료도 받을 수 있대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에 가라는 거구나. 어머니, 괜찮다, 윤정아. 내 말이 맞아.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서러움이 어려 있었어요. 내가 병원에 계속 있으면 너희가 힘들 거야. 그게 아니라, 언제 가면 되니? 다음 주 월요일에 자리가 난대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준비하마.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을 했어요.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것,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옆 침대 환자가 깰까봐 조용히 눈물만 닦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윤정이 아침 일찍 병원에 왔습니다. 순자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와 세면도구, 약품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응. 순자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윤정이 휠체어를 밀어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내려와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었어요. 윤정이 순자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택시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달려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이 보였어요. 간판에는 평안요양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윤정이 먼저 내려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로비가 나왔습니다. 깨끗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윤정 씨 시어머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이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 315호실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넓지 않았습니다.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작은 옷장과 협탁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 간호사가 매일 회진돕니다. 재활치료는 일주일에 3번이고요.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모든 게 낯설었어요. 어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윤정이 순자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응, 알았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윤정은 오후 4시쯤 요양원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노인들이 3, 4, 5 모여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 3가지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왼손으로 불편하게 밥을 떠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조명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짐이 됐구나.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종이 울렸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했어요. 오전에는 재활치료가 있었고 오후에는 정원에서 햇볕을 쬐거나 TV를 보았습니다. 윤정은 일주일에 2, 3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도 1시간 정도만 있다가 갔어요. 지민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집안일이 밀려서요. 라며 짧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윤정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315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순자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럭저럭. 순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활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응.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윤정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어머니, 저 오늘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민이가
가거라. 순자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말하고 방문을 나섰어요. 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 스테이션의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315호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정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손에는 작은 파우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죄송해요. 윤정이 속삭였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 시간에 왜 왔니? 제가 드릴 게 있어서요. 윤정은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유리병과 주사기를 꺼냈어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뭐니? 어머니 건강에 좋은 거예요. 윤정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주사를 괜찮아요. 제가 전에 간호사였잖아요. 윤정은 유리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빨아들였습니다.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윤정이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주사 부위를 닦았어요.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순자는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긴장한 것 같았어요. 다 됐어요. 윤정이 주사기를 빼내고 솜으로 주사 부위를 눌렀습니다. 윤정아, 이게 정말 괜찮은 거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윤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파우치를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그럼 저는 갈게요. 이렇게 밤에 왔다 가고. 괜찮아요.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윤정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놓은 거지? 의문이 들었지만 며느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밤에도 윤정은 왔습니다. 같은 시간 밤 11시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주사를 놓았어요. 순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밤에도 윤정은 왔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주사를 놓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 최미선이 복도를 지나가다 315호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보았어요. 순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순자의 팔에 작은 주사 자국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멍이 팔에 나 있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건 뭐지? 미선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직 기록을 확인했어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선은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정이었습니다. 미선은 의자에 앉은 채 지켜보았습니다. 윤정이 315호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이 시간에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복도를 걸어 315호실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정이 순자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미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게 뭐지? 윤정이 순자의 팔에 주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윤정이 방을 나왔어요.
미선은 급히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윤정이 복도를 지나 후문으로 향했어요. 미선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했어요. 오늘 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윤정이 315호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병실 내부 CCTV도 확인했습니다. 윤정이 파우치에서 주사기를 꺼내 순자에게 주사를 놓는 장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일주일 전 녹화 파일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면. 윤정은 매일 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미선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일단 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은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15호실 보호자 말인데요. 미선은 태블릿 PC를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원장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윤정이 밤에 들어와 주사를 놓는 장면. 원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언제부터였죠? 일주일 전부터 계속이에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오세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원장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저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단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좀 더 지켜봅시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조치하고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매일 밤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거의 오지 않았지만 밤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315호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와 주사를 놓았습니다. 순자는 이제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지만 며느리를 믿기로 했어요. 건강에 좋은 거예요 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팔에 주사 자국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회진을 돌 때 순자의 팔을 보았어요. 여러 개의 멍과 주사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팔이 왜 이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뭘 놓아줬어? 주사를요? 응. 건강에 좋은 거래.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지에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정은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또 고지서가 쌓여 있었어요. 요양원비 150만 원, 카드 대출 200만 원, 생활비. 핸드폰을 들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90만 원. 윤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 달도 빠듯하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응, 밥 먹을래요? 응. 태수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TV를 켰어요. 윤정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데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을 바라보았어요. 태수는 편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돈 걱정은 안 하는 걸까?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어때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으시대. 오늘 전화드렸는데.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생활 괜찮으신가 봐요? 응. 재활 치료도 잘 받고 계시고.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윤정은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접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만 걱정하는 건가?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윤정은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파우치를 넣고 차 열쇠를 집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편의점. 윤정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달렸습니다. 40분 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당직 간호사만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315호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유리병에서 액체를 빨아들이고 주사기를 준비했어요. 순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약물을 주입했어요. 윤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주사를 마치고 솜으로 주사 부위를 눌렀습니다. 순자가 눈을 뜨더니 윤정을 보았습니다. 윤정아, 어머니 깨셨어요? 응, 고맙구나. 순자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이렇게 밤에 와서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니. 윤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손을 꼭 쥐었어요.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윤정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후문으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요양원을 빠져나왔어요. 거울로 요양원 건물을 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어요. 윤정은 핸들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차를 몰았어요.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실에서 미선이 다시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그 보호자분 어젯밤에도 오셨어요. 또요? 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미선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이상한데요? 원장이 영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약을 놓는 건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보호자분께 직접 물어볼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상담실로 모셔오세요. 알겠습니다. 미선이 원장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정은 집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태수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315호실 보호자분이시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안요양원 미선 간호사입니다. 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상태 때문에 상담드릴 게 있어서요.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상담이요? 네. 간단한 건데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켰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수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어? 아, 요양원에서요. 어머니 상태 확인차. 어머니 괜찮으시대? 네, 괜찮으시대요. 윤정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태수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어요.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윤정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을 했어요. 내일 요양원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주사 놓는 걸 들켰을까? 옆에서 태수가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윤정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원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미선이 서 있었어요. 앉으세요. 원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윤정 씨, 어머님 상태는 괜찮으세요? 원장이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만, 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팔에 주사 자국이 좀 많더라고요.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혹시 무슨 약을 투여하고 계신가요? 원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원장과 미선이 윤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윤정 씨? 원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게. 윤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약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윤정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원장은 미선을 보았습니다. 미선이 태블릿을 꺼내 원장에게 건넸어요. 윤정 씨, 이것 좀 보실래요? 원장이 태블릿을 윤정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윤정의 모습. 밤 11시 315호실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병실 내부 CCTV. 윤정이 파우치에서 주사기를 꺼내 순자에게 주사를 놓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정은 화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혹시 의사 처방이 있으신가요?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정 씨, 저희도 난처합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다 해도 규정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약물을 투여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만약 계속되면. 원장은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어떡하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를 몰고 요양원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떡하지?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차를 몰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정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지민이도 이미 잠들었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들고 고민했습니다. 주사를 계속 놓아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 요양원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들켰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 50분. 평소 같으면 요양원으로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갈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한편 요양원에서는 미선이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지만 윤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안 오시나 보네.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원장은 원장실에서 미선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분 안 오셨죠? 네, 안 오셨어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경고가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원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지켜봅시다. 혹시 또 오시면 바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미선이 원장실을 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순자는 혼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오지 않자 순자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전화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윤정이 오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원장실에서 미선이 다시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그 보호자분 일주일째 안 오세요. 그래요? 네. 낮에도 밤에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경고가 확실히 효과가 있었네요. 그런데 미선이 망설였습니다. 뭔가요? 315호실 어르신 상태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지난주보다 기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원장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봅시다. 네. 미선이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기력이 없었습니다. 윤정이가 놓아주던 주사, 그게 뭐였을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밤 와서 주사를 놓아준 후로는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기운도 났고 손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주사를 맞지 못하니 다시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연락을 해봐야 하나.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방치할 수 없었어요. 원장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요양원 입소자분께 보호자가 무단으로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약물이요? 네.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원장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형사 2명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형사와 30대 초반의 여자 형사였어요. 평안요양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맞이했습니다. 원장실로 가시죠. 형사들이 원장을 따라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신고하신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자 형사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희 요양원 입소자, 보호자가 매일 밤 몰래 들어와서 주사를 놓았습니다. 주사요? 네. 무슨 약물인지는 모릅니다. 의사 처방도 없었고요. CCTV가 있다고 하셨죠? 네, 있습니다. 원장은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이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형사들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윤정이 밤에 들어와 주사를 놓는 장면. 여러 날짜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여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입소자분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315호실에 계십니다. 형사들은 315호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순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밤마다 오셔서 주사를 놓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무슨 주사인지 아십니까? 건강에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시고요? 네.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사들은 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보호자분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남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정은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양윤정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입니다. 출석 요구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윤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요? 네.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부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데요? 직접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경찰.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경찰서에 가면 무슨 일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민이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 회사 간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응, 다녀와요. 윤정은 억지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나가고 지민이도 학교에 갔습니다. 윤정은 혼자 남았어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윤정은 화장을 했습니다.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도록. 9시가 되었습니다. 윤정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서부경찰서로 향했어요. 40분쯤 달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정은 차에서 내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에 들어갔습니다. 저 출석 요구받고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양윤정입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이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윤정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조사실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흰 보드가 걸려 있었어요.
어제 요양원에 왔던 남자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형사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윤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양윤정 씨,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윤정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형사가 확인하고 돌려주었어요. 평안 요양원에 계신 이순자 씨는 어떤 관계십니까? 시어머니십니다. 시어머니 분께 주사를 놓으신 게 맞습니까?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언제부터였습니까? 한 달쯤 전부터요. 매일 하셨나요? 네. 형사는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어떤 약물이었습니까?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양윤정 씨?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트북을 돌려 윤정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 밤 11시, 윤정이 파우치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 315호실로 들어가는 장면.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병실 내부, 윤정이 주사기를 꺼내 순자에게 주사를 놓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윤정은 화면을 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답하세요. 시어머니한테 뭘 주입한 겁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양 씨,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형사가 말했습니다. 무단으로 약물을 투여한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왜 하신 겁니까? 시어머니를. 형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해치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일단 약물이 뭔지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시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집에 있습니다. 주소 알려주시겠습니까? 윤정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금 동행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윤정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경찰서를 나와 형사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어요. 다른 형사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윤정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형사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어디 있습니까? 안방. 서랍에 있습니다. 윤정이 안내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작은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형사가 장갑을 끼고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파우치를 열었어요. 안에는 유리병 몇 개와 주사기, 알코올 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형사는 유리병을 꺼내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라벨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투명한 액체만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윤정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형사는 증거 봉투를 꺼내 파우치를 넣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돌아가시죠. 다시 차에 탔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걷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윤정 맞은편에 앉았어요.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형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요? 네. 남편분께.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알려야 할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조사는 오후 3시쯤 끝났습니다. 윤정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참을 울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아직 학원이었고 태수는 회사였어요. 윤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태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녁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민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윤정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저녁을 만들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태수가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다녀왔어. 응. 윤정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윤정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매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고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태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느 날 아침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비. 그게 문제가 아닌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국과수에서 감정 중이라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정은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안요양원입니다. 저 315호실 보호자인데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잠시만요. 잠시 후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별로 좋지 않으세요. 네. 식사도 잘 안 하시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윤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찰 조사건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방문하실 때 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었지만 요양원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정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윤정은 손을 닫고 핸드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양윤정 씨 맞으십니까? 네. 서부 경찰서입니다.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드디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출근하고 지민이가 학교에 가자 집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들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심호흡을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을 거쳐 조사실로 갔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방이었어요.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께 투여한 약물은 형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비타민 B 복합제와 아미노산 주사제입니다. 윤정은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비타민이요? 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법적인 약물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독극물이나 해로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다만 문제는 무단 투여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약물을 투여한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동기야 어찌됐든 불법입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 이태수 씨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남편이요? 윤정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보호자 간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건 왜요? 어머니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긴 결정, 그리고 약물 투여에 대해 남편분이 알고 계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네. 제가 혼자. 형사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남편분 연락처 알려주시겠습니까? 윤정은 망설였습니다. 양 씨, 어차피 조사 과정에서 연락하게 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분께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병원 의사와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치료 과정에서 어떤 지시나 조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셔도 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남편한테 연락이 간다.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윤정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윤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수는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윤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게 아니라 경찰이 내일 출석하라는데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윤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말하려고 했는데. 뭘 말하려고 했는데? 대체 뭘?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주사를 놓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데 윤정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지민아, 방에 들어가 있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겁먹은 얼굴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수와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여보, 들어봐요. 뭘 들어?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했어요. 주사를? 네. 비타민이었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럼 왜 병원에서 하지 않고 몰래 한 거야?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내일 경찰서 가야 돼.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태수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했어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집을 나섰습니다. 윤정은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얘기하자. 태수는 차갑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윤정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태수는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핸들을 꽉 쥐었어요. 아내가 대체 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을 거쳐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어제 윤정이 앉았던 그 의자에 앉았어요.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태수 씨 맞으십니까? 네. 앉으세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순자 씨가 뇌졸중으로 입원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후 요양원으로 옮기셨죠? 네.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병원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태수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태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강하게요? 네. 돈이 없다고 우리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부인이 어머님께 주사를 놓은 것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태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부인이 평소 어머님께 어떻게 대하셨나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돌봤습니다. 병원에 매일 갔고요. 하지만 요양원으로 옮긴 후에는요? 잘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바쁘다고 했어요. 형사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혹시 부인이 평소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 있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자주 나갔습니다. 어디로요? 편의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씩 걸렸어요. 언제부터였습니까? 어머니가 요양원 가신 후부터요.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매일 밤이었나요? 거의 매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는 노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 보험이나 재산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보험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생명보험이 좀 나왔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머님 보험은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가 매일 밤 요양원에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형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입원했던 병원이었어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순자 환자 담당하셨던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50대 초반의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환자 보호자가 무단으로 약물을 투여한 사건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사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순자 환자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입원하셨고 응급 처치 후 안정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권했습니다. 약물 치료는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다는 건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의사는 차트를 꺼냈습니다. 보호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보호자입니까? 아들분이 먼저 오셨습니다. 태수 씨요? 네. 무슨 상담을 하셨습니까?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비용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비용이요? 네. 약물 치료가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형사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최소한의 치료만 하자고 하셨습니다. 최소한이요? 네. 기본적인 재활만 하고 약물 치료는 생략하자고. 형사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결정이라.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후에 며느리분도 오셨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칠 후에 혼자 오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의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상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형사가 추궁했습니다. 의사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꼭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필수라고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요. 형사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럼 며느리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요? 얼마 후 요양원으로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형사는 노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상담 내용 녹음이나 기록이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트에 간단히 메모는 했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의사는 차트를 뒤적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형사가 차트를 보았습니다.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보호자 상담 마이너스 약물 치료 필요성 설명. 비용 문제 고민 중. 이게 전부입니까? 네. 자세한 내용까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했어요.
아들은 약물 치료를 거부했다. 며느리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며느리가 매일 밤 요양원에 가서 주사를 놓았다. 주사는 비타민이었다. 형사는 펜으로 노트를 두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했어요. 형사는 시동을 걸고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정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 안 고파? 태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정은 거실로 나와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경찰서는 어땠어요? 별거 없었어. 태수는 TV를 켰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나중에. 태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태수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형사는 사무실에 앉아 사건 파일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은 약물 치료를 거부했다. 며느리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며느리가 요양원으로 보냈다? 형사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했지만 뭔가 빠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추가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형사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태수 씨와 며느리 양윤정 씨의 상담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혹시 녹음이나 다른 기록은 정말 없으십니까? 형사가 재차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네,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다고요? 네. 저는 중요한 상담은 녹음하는 편입니다.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해서요. 형사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의사는 서랍을 열어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들분과 며느리분 상담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뭡니까? 며느리분은 정말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형사는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간절했어요. 알겠습니다. 형사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2개 있었어요. 이태수 상담, MP3와 양윤정 상담. MP3. 먼저 이태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앉으세요, 태수 씨.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많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게 부담이 되는데요. 하지만 필수적입니다. 하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시군요. 약물 치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본 재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으로만 하면 안 될까요? 태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수 씨, 혹시 어머님 보험이 있으신가요? 보험이요? 네. 치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 있기는 합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그걸 활용하시면, 그건 좀, 나중에 받는 거라서요. 나중에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받는 거라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억 정도 됩니다. 형사는 음성을 멈췄습니다. 3억? 다시 재생했습니다. 3억이요? 그 정도면 치료비는 충분히. 선생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으시거나 이미 대출도 한계고요. 선생님, 약물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발 위험이 높아집니다. 재발하면요?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화됩니까? 의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네,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녹음이 끝났습니다. 형사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건 보험금 3억, 약물 치료 거부, 재발하면 사망. 형사는 노트에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양윤정과의 상담이었어요.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남편이 며칠 전에 다녀갔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셨습니다. 무슨 얘기하셨어요? 치료 계획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약물 치료 얘기 나왔나요? 윤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용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최소한의 치료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윤정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가요? 네, 필수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재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재발하면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윤정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을까요? 직접요? 네. 저 전에 간호사였거든요. 주사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약물 치료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선생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윤정 씨, 이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하시겠다면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타민 B 복합제와 아미노산 주사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요?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형사는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보험금 3억을 노렸습니다. 약물 치료를 거부했어요. 어머니가 재발해 사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알았습니다. 의사에게 방법을 물었어요. 요양원으로 옮긴 후 매일 밤 몰래 주사를 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옆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과장님, 이거 들어보셔야 합니다. 형사는 USB를 과장에게 건넸습니다. 10분 후, 과장이 녹음을 다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네, 며느리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태수를 긴급 소환하세요. 알겠습니다. 형사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태수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왜 또 부르신 겁니까? 앉으세요.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 어머님 보험금이 얼마죠?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십니까? 대답하세요. 3억 정도 됩니다. 언제 받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태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돌려 태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디오 파일 목록이 보였어요. 이게 뭡니까? 태수가 물었습니다. 당신과 의사의 상담 녹음입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약물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발 위험이 높아집니다. 재발하면요?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 녹음이 멈췄습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 당신은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치료를 방해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보험금 3억을 노리고 약물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당신 부인은 어머니를 살리려고 매일 밤 주사를 놓았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부한 약물 치료를 직접 한 겁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태수 씨, 당신은 존속유기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형사가 일어나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수갑이 태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윤정은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윤정 씨 맞으십니까? 네. 서부경찰서입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십니까? 윤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제 구속되는 건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을 거쳐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지난번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윤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윤정 씨, 먼저 사과드립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네.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신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돌려 윤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윤정과 의사의 대화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을까요?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윤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분이 약물 치료를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보험금 3억을 노리고 어머님이 재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남편이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이태수 씨는 체포됐습니다. 존속유기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입니다. 윤정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윤정 씨는 의료법 위반이긴 하지만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기소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말입니까? 윤정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십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씨, 형사가 불렀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아서 윤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 같았습니다. 40분 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원장이 나왔습니다. 윤정 씨, 원장님,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경찰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원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신고하셔야 했어요. 윤정은 복도를 따라 315호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여위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 다가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윤정아,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너, 괜찮은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더 일찍. 괜찮다. 내가 살려준 거구나. 순자가 윤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매일 밤 주사. 그게 약이었지? 네,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윤정은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순자를 다시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구급차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윤정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병실로 옮겨졌어요.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지난번 그 의사였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윤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어요. 의사는 순자를 진찰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가 주사를 계속 놓으신 덕분에 최악은 면했습니다. 이제 좋아지실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제대로 치료하겠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회복하실 겁니다.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가 병행되었어요. 윤정은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잘하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오른손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재활 운동을 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정이 휠체어를 밀어 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윤정아, 네 어머니. 태수는 어떻게 됐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판 중이에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아들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윤정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민이는 괜찮니? 네, 할머니 빨리 좋아지셨으면 한대요. 그래. 보고 싶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퇴원 가능합니다. 순자와 윤정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윤정은 순자의 짐을 챙겼습니다.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어머니? 응.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의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재활하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좋은 날씨구나. 네, 정말 좋아요. 윤정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순자를 조심스럽게 태웠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머니? 집에 가자. 우리 집.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집이 제일 좋구나. 순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정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순자에게 건넸어요. 고맙다, 윤정아. 천만에요, 어머니.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거실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윤정아. 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순자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니가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꼭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더 밝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